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댈러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2516 시즌 조코피TV의 첫 번째 직관 이벤트 통산 8회차 직관 이벤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개막전인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경기,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홈에서 열리는 골든스테이트와 니콜라 요키치의 덴버 경기, 이 두 게임 패키지로 준비를 했고요. 금액은 역사상 가장 저렴한 6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 인스타나 혹은 조코피TV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댈러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루카 돈치치의 충격적인 트레이드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정말 댈러스는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맥스 크리스티의 성장, 이후에는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또 앤서니 데이비스의 부상, 카이리 어빙의 1년짜리 중상,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려오는 댈러스 관련 소식들은 죄다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판 긍정적인 뉴스는 PJ 워싱턴과의 재계약이었어요. 이 PJ 워싱턴은 원래 고향이 댈러스 쪽이기도 하고, 댈러스로 이적하고 나서 샬럿 시절에는 차마 보여주지 못했던 혹은 보여주지 않았던 장점들이 발현되면서 굉장히 좋은 롤플레이어로 거듭났죠. 그 PJ 워싱턴과 댈러스가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4년 88.8밀, 애초에 한 6월 정도에 수많은 언론들이 PJ 워싱턴과 댈러스는 4년 88밀의 계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계약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시즌 연봉이 20밀이 안 됩니다. 정말 저렴하죠. 19.8밀, 그리고 21.4밀, 22.9밀, 24.6밀. 우상향으로 금액은 늘어나지만 셀러리캡 비율 자체는 거의 동일한 굉장히 팀 친화적인 그런 계약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약 시점 이후에 6개월간 트레이드가 금지되기 때문에 2526 시즌에는 트레이드 불가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면 3월이죠. 그런데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2월 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는 이번 시즌 되지 않고요. 댈러스는 1차 에이프런을 10.5밀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2차 에이프런까지는 1.2밀의 여유가 있는데 2026-27 시즌은 세컨 에이프런 초과가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페이롤을 감수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이번 시즌은 괜찮다는 거. 자, 이 PJ 워싱턴이 2425 시즌 도중에 니코 해리슨 단장의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PJ 워싱턴이 댈러스로 와서 루카 돈치치와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였고, 그 덕분에 댈러스는 파이널에 진출을 했는데, 댈러스에 오고 나서 루카 돈치치가 또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PJ 워싱턴이 댈러스로 오고 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리그 최약체이자 최악의 팀인 샬럿에서 갑자기 댈러스로 트레이드가 돼서 파이널에 진출하고,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팀 내 최고의 스타였던 루카 돈치치가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코 해리슨 단장이 경기장에서 엄청난 야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즌 도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결국 트레이드는 이미 일어나지 않았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팀, 새로운 선수를 받아들였다. 니코를 해고하라는 구호는 지겹다, 질린다. 경기에 집중하고 싶고 이제는 팬들의 응원과 성원을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선수로서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댈러스에 대한 소속감을 표현한 거기도 하죠. 네, 그 니코 해리슨 단장이 PJ 워싱턴을 잡았습니다. 왜 앞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뭐지 이거? 뭐야? 맨날 힘들다 그러더니 돈도 없다 그러고 연봉도 깎였다는 거 이거 어떡해? 또 그런 얘기를 또 왜 하는가? 장기 렌트라고 한번 외쳐볼까 우리? 장! 기렌트! 나도 이거 하면 살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자, 그런데 PJ 워싱턴을 잡기 전에 여러 계약들이 있었죠. 댈러스가 이번 오프시즌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카이리 어빙과의 연장 계약을 들 수 있겠죠. 시점으로 따지면은 카이리 어빙보다 데니얼 게포드가 먼저긴 하지만 카이리 어빙을 붙잡는 게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24-25 시즌에 24.7득점, 4.6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지만 3월에 왼쪽 무릎에 ACL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습니다. 거의 1년짜리 부상을 입은 거죠. 그리고 나서 카이리 어빙이 이번 여름에 플레이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26 시즌에 43일짜리 플레이 옵션을 포기합니다. 옵트인 하지 않고 옵트아웃 했어요. 그러면 FA가 되죠. 그리고 나서 원 소속팀인 댈러스와 3년 119밀의 연장 계약을 맺습니다. 연평균 40밀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포기한 금액이 43밀인데 향후 3년 계약이 연평균 40밀이 안 된다면 댈러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고, 카이리 어빙도 1년을 날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한 그런
계약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카이리 어빙은 25-26 시즌 때 36.7mm를 받고 셀러리 캡의 23.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26-27 시즌에는 건강하게 돌아와 있겠죠. 39.6mm, 40mm 안 되는데 셀러리 캡은 23.3% 더 감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즌은 27-28 시즌은 42.6mm로 42mm 이상으로 치솟지만, 그리고 플레이 옵션이긴 하지만 셀러리 캡 비율은 22.8%예요. 그러니까 셀러리 캡 비율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쵸? 네, 우하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팀 친화적인 그런 계약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36.7밀로 다음 시즌에 셀러리가 시작하는 덕분에 댈러스는 5.7밀짜리 MLE를 획득했죠. 네, 그리고 이걸로 디앤젤로 러셀을 영입합니다. 부상 전에는 3년에 150밀 혹은 4년에 200밀, 그러니까 연평균 50밀 정도의 금액이 예상이 됐었는데 부상을 당하고 나서 평균 40밀 아래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댈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당한 계약이죠. 어빙도 마찬가지고요. 1년을 날리게 됐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빙이 옵트인을 했다면 어빙의 옵트인 계약이 43밀이었기 때문에 댈러스는 세컨 에이프런 팀이 되고 아마도 디러셀도 영입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빙의 직전 계약 역시 3년에 126밀 수준이었으니까 연평균 42밀, 상당히 합리적이었고 두 번 연속 카이리 어빙은 꽤나 팀 입장에서도 괜찮은 그런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자, 어빙이 재계약을 맺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댈러스에서 나는 유산을 쌓고 싶었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우승할 수 있는 구단의 능력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장 계약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첫 타자는 누구였냐면 데니얼 게포드였죠. 옵시즌 상당히 초반에 댈러스와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3년 54밀입니다. 진짜 뭐 요즘 시세로 치면은 굉장히 저렴하죠. 연평균 20밀이 안 되고 물론 미드레벨 익셉션보다 높은 금액이지만 연평균 18mm에 불과합니다. 5%의 트레이드 키커, 만약에 트레이드가 되면 5%의 보너스를 받는 거고요. 완전 보장입니다. 풀 개런티, 팀 옵션, 플레이 옵션 없이 그냥 완전한 계약이 보장되는 그런 금액이고요. 원래 이 데니얼 게포드는 4년에 90.2mm까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3년으로 기간을 줄이면서 데릭 라이블리 2세와의 연장 계약 시점과 중첩되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팀 친화적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금액과 더불어서 팀 입장에서는 여의치 않으면 트레이드 카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꽤나 괜찮은 금액에 연장 계약을 때려놨으니 데려가서 함께 우승할 수 있고 함께 승리할 수 있으면 좋지만 무언가가 틀어진다면 게포드를 또 트레이드 카드로 미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댈러스의 25-26 시즌 프론트 코트가 쿠퍼 플래그, 물론 백코트로도 쓸 수 있다고는 했지만 원래는 프론트코트 자원입니다. 여기에 PJ 워싱턴, 앤서니 데이비스, 데릭 라이블리 2세, 데니얼 게포드, 또 서드 유닛이지만 드와이트 파웰까지 있습니다. 프론트코트가 차고 넘치죠. 자, 물론 데이비스, 그 다음에 데릭 라이블리 2세가 워낙 부상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주 깊은 그런 프론트코트를 구축해 놓은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죠. 그리고 게포드나 PJ 워싱턴, 카이리 어빙 전부 다 굳이 따지자면 팀 친화적인 계약이에요. 그리고 팀 친화적인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프론트코트의 역량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니코 해리슨이 물론 루카 돈치치를 트레이드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들어냈지만 그 이후의 행보, 그 다음에 이를 수습하는 과정, 또 플래그가 찾아온 행운까지 놓고 본다면 그래도 댈러스의 썩난 민심이 많이 좀 잠재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카이리 어빙이 돌아올 때까지 댈러스는 잘 버티는 게 중요하죠. 일단 어빙이 돌아온다면 당연히 우승 후보고 어빙이 없더라도 꽤나 라인업이 괜찮습니다. 일단 개막전 10인 로테이션 한번 살펴보면 예상입니다. 디앤젤로 러셀, 그리고 이번에 연장 계약 맺은 단테 엑섬이 백업이고요. 그리고 클레이 탐슨의 백업은 맥스 크리스티겠죠. 3번은 플래그, 그리고 나지마 샬이 다시 벤치로 돌아갑니다. 나지마 샬 굉장히 다재다능하죠. 그리고 4번은 앤서니 데이비스와 PJ 워싱턴, 5번은 데릭 라이블리 2세와 데니얼 게포드인데 이 4명은 아마 거의 앤서니 데이비스의 출전 시간이 30분 전후겠지만 워싱턴, 라이블리 2세, 게포드는 서로 약간의 플래톤 시스템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PJ 워싱턴과 앤서니 데이비스를 쓰는 상대적으로 스몰볼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라이블리 2세와 게포드는 서로 함께 쓰는 투빅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번에 연장 계약을 맺은 PJ 워싱턴이 윤활유 역할을 상당히 잘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마크 스테인이 댈러스 라인업을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시즌 초반부터는 힘들지만 시즌 중반 정도가 넘어가면
아마도 댈러스는 쿠퍼 플래그를 2번 그리고 워싱턴을 3번으로 테스트할 거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뭐 라인업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플래그고 3번이 PJ 워싱턴인데 4번, 5번을 작은 선수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4번을 뭐 클레이 탐슨으로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4번을 앤서니 데이비스, 뭐 5번을 라이블 리스나 개포드로 내세운다면 일단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상대를 완전히 압살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보도에 따르면 제가 저번에 컨텐츠로도 만들었듯이 이 플래그를 백코트 자원으로도 기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실제로 댈러스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플래그의 공식 포지션 표기가 포워드와 가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니스를 포인트 포워드로 잘 성장시켰던 제이슨 키드 감독의 능력을 감안한다면 플래그 역시도 백코트 자원으로도 충분히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자, 댈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댈러스가 돈치치를 트레이드하고 나서는 딱히 일 처리가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PJ 워싱턴과의 연장 계약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또 최근에 단테 엑섬도 데려왔고요. 과연 카이리 어빙이 돌아왔을 때 댈러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어빙이 완벽히 돌아왔을 때 댈러스의 고점이 어디까지일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고요. 고맙습니다.